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게 된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을 듣고 있던 중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어 저도 사연을 보낼 용기를 얻게 되었네요. 사람 인생이 다 달라 보여도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씩 저마다의 사연이 다르긴 하지만 멀리서 뭉뚱그려 보면 어떠한 공통된 주제로 분류할 수가 있으니 말이죠. 이곳에 소개되는 며느리들 중 착한 며느리들처럼 저에게도 제 배로 낳지 않았지만 자식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닌 모녀 관계로 지내고 있는 우리 딸을 자랑할 겸 이곳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사연을 말하다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도 해야 하지만 그 점은 제가 평생 인정하고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게 딸이 되어준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상사를 운영하던 남자를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한다고 해도 평범한 회사원보다 벌이가 못할 때가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사람 됨됨이 하나와 사랑만을 보고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제 남편은 주변에서도 알아줄 만큼 효자이었거든요. 남편은 벌이와 상관없이 부모님께 항상 잘했고 저와 결혼을 하고 난 뒤로는 물심양면으로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을 인정해주시고 돈이라는 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라며 항상 남편을 응원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고 그런 저희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기게 되었죠. 왜 복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민우가 저희에게 딱 그런 복덩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굴러들어왔죠. 일요일날 가족들의 점심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갔어요. 됐어,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놀래라.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이거 봐.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 우리 이제 집도 사고 사업도 확장할 수 있다고. 이게 다 우리 민우 덕분인가 보다. 민우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 일이 술술 풀리네. 거짓말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인생은 남편의 말처럼 술술 풀리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남은 돈은 항상 사업 자금이 필요하던 남편의 사업에 큰 물줄기가 되어 활로를 뚫어주었죠. 그 이후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갔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여유 있는 삶이 이제는 익숙해져 일상이 되어가고 있을 때 또다시 저희 가족의 인생을 뒤바뀌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IMF였어요. 이곳의 사연을 듣고 있는 분이라면 그때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을 때고 저희 집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죠. 상사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IMF 상황은 직격타가 되었고 손 쓸 새도 없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죠. 결국 며칠 사이 넓은 주택에서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재기를 해보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거기다 불행은 하필 연달아서 찾아오는 건지 양가 부모님들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고 갑작스럽게 형편이 안 좋아지자 청소년이던 아들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막고 있는 두 개의 한 군데만 샌다면 어떻게든 막아볼 텐데 여기저기 뚫려 새어나오는 어려움들을 저희 부부 둘이서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든 죽을 노력을 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집안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컸던 남편에게는 그러한 상황 모두가 자신의 탓으로 생각되었나 봅니다. 항상 저에게는 힘들어도 웃는 얼굴이라 남편의 그늘짐을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남편은 어느 날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힘들어도 평생을 옆에서 있어줄 것 같았던 든든한 남편이 제 곁에서 사라지자 저 또한 세상을 놓고 싶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들에게도
남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아들을 두고 저마저 세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못하고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회로 나가야 했어요. 그 다음은 떠올리기 싫을 정도의 고생들로 가득합니다. 밑바닥 인생을 산다며 갖은 무시와 수모를 당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정신을 차린 듯한 아들은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위안 삼아 살아가게 되었죠. 절대 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형편은 시간이 흘러가며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아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졸업하며 곧바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제 고생을 일찍이 끝내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고맙게도 제가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들은 사업을 잘 꾸려나갔고 사장님 소리까지 들으며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닮은 건지 저에게도 무척이나 잘해주는 효자였어요.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던 저를 끌고 집으로 데려와 제발 좀 자신을 위해서라도 쉬어달라 했고 그런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집안에서 팔자 좋게 여유를 부리게 되었죠. 그런 아들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이유 없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행복했지만 그런 저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 사업에 몰두를 해서 그런 건지 아들은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사업도 그만치 잘 되고 있으면 이제는 아들이 눈길을 돌려 괜찮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하면 아들에게 부담감만 지어주는 것 같아서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홀로 늙어가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겼다며 자신이 만나는 상대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만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도 막혔던 속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야 아들이 좋다면 누구라도 좋았고 그나마 바람이 있다면 착하기만 하면 되었죠. 얼마 뒤 기대하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자라오며 받은 사랑도 많아 보였고 또 그만큼이나 받은 사랑을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아이였어요. 밝고 명랑하면서 예의도 차릴 줄 아는 현진이를 첫 만남에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 며느리감으로 점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죠. 왜 곁에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요. 현진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구김살 없던 현진이는 제가 귀찮고 힘들지도 않은지 결혼 전부터 제 옆에 착하고 달라붙어 저를 살뜰히 챙겨주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챙겨주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들부터 며느리들도 귀찮아할 일들을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해주었죠. 예, 현진아, 내가 뭘 좀 검색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 휴대폰 엄청 좋은 거네요. 이거 카메라 화질도 좋은 건데 사진도 많이 찍고 하세요. 휴대폰이 좋으면 뭐하냐. 만질 줄을 모르는데. 아들 녀석이 괜한 곳에 돈을 써서 말이야. 어머님께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퇴근하고 휴대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지 사실 예전 휴대폰보다 사용하기 편해요. 그리고 카메라도 사용할 겸 저랑 어머니랑 데이트하러 놀러도 가요. 아휴, 이제 와서 내가 뭐 한다고 이걸 배워. 그리고 바쁜 너를 귀찮게 하기 미안하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제가 정식으로 며느리 되기 전에 점수 좀 딴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놀아주세요. 네? 젊은 사람 입장에서 늙은 사람이랑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 현진이도 제가 답답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제 곁에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하게 출퇴근을 하며 하늘이 예뻤다, 꽃이 폈다 등등 제 생각이 났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고 아들에게 물어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현진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돈되는 분들께서도 성품이 인자하고 넉넉한 분들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면서 뵙는 내내 존경스러울 정도였죠. 그리고 현진이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그 점이 더 인상 깊었고 현진이를 더 마음에 들게 된 이유였죠. 현진이 부모님께서는 없는 형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는 존경스러운 분들이셨고 현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김살 하나 없이 잘 자라준 아이였습니다. 저 또한 한순간 형편이 어려워져 긴 시간 동안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늘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현진이가 더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현진이를 맞이할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은 뒤 저는 어떻게 하면 아들과 현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저를 생각해 같이 살자고 말을 한 겁니다. 어머니, 저는 원래 결혼하고도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저 키우신다고 고생만 하셨는데 결혼했다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떠날 순 없잖아요. 현진이에게도 다른 건 전부 양보해도 그것만은 이해해달라고 말했었고요. 어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가정 꾸렸으면 당연히 둥지를 떠나는 거지. 나는 혼자 지내도 지금과 별다를 것 없으니 내 걱정 말고 너희들 생각만 해라. 그러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으로 가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줄 테니. 어머니, 제가 민우 씨가 말했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싶다고 먼저 말했어요. 민우 씨 말처럼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또 가족 다 같이 지내면 좋잖아요. 아서라, 사돈들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아들 둔 부모만 부모니? 딸 가진 부모도 똑같은 부모다. 뭐든지 공평하게 해야지. 너희가 이러면 내가 사돈분들 뵐 낯이 없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같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같이 계시면 이런 생각하지 않죠.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재미있게 같이 살아요. 저 살림하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지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만 저도 제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애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고 늙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기들끼리 행복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뜻을 꺾지 못하고 아들네와 저는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죠.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을 즐기려면 자기들끼리 행복할 시간도 부족할 아이들이 홀로 지내는 제가 걱정된다며 하루 걸러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또 왔어? 요 며칠 전에도 와놓고 뭐 한다고 찾아오니? 나 찾아올 시간에 너희들끼리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하라니까. 외식할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요. 저번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간 것인데 먹자마자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어머님. 그 뒤에도 말로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렸다고 했지만 앞엔 말은 다 핑계고 혼자인 저 때문에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게 좋은 인상을 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제게 관심을 쏟아주었어요. 그런 현진이가 고마워 저도 아이에게 챙겨줄 게 없나 항상 주변을 둘러보았고 아이가 좋아하거나 도움될 만한 것들을 선물하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또 행복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젊어지는 것 같다며 한 소리씩은 하곤 했습니다. 아마 행복에 겨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며느리 현진이와 저는 서로를 끔찍하게 생각하며 챙겨주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보다는 사이좋은 딸과 엄마 같은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깝게 고령이시던 사돈 두 분께서 세상을 모두 떠나시게 되자 마음 둘 곳이 없었던 현진이는 저와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런 아이를 더 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현진이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가슴에 묻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잘해오던 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믿고 의지하던 공동창업자 한 명이 회사 자금을 가지고 숨어버린 겁니다. 아들은 자신이 쌓아온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 필사적으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찾아가 간절히 빌기도 했고 야간에는 일을 하면서 작은 돈이라도 융통할 수 있게 노력했어요. 임신 준비를 하며 집안에서 쉬고 있던 며느리도 아들을 도와 똑같이 야간도 일을 했죠. 저도 지켜만 볼 수는 없어 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피해를 줄이고자 직접 자기 목숨처럼 아껴오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사업에 실패하자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혹여 아들 또한 세상을 떠난 남편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들의 집으로 출근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들은 술에 빠져 폐인 같은 생활을 이어갔어요. 민우야, 너 정신 차려야지. 아직 네 나이가 몇이라고 겨우 한 번 넘어진 걸로 이렇게 좌절을 해.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항상 경계를 하면서 사업을 했다고요. 그런데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을 줄 몰랐어요. 같이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자고 했던 놈이 돈 가지고 도망갈 줄은 몰랐다고요. 상처가 깊어 보였던 아들이었지만 저와 현진이가 곁에 있다면 분명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옆에서 돌보았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그 책임을 현진이가 지게 되었죠. 남편이 정신을 차리는 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돈을 모아야 한다며 며느리는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고마우면서 가엾기도 해 저도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쉬는 날이면 제가 다시 청소일이나 잡일을 구해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러다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요. 아니다. 이래봬도 평생 일로 다져진 몸이야.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너는 쉬는 날에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쉬기만 해라. 서로 고생하며 챙겨주는 그때 저와 며느리는 그 관계가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이 다시 이전처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귀농을 하겠다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저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요. 근데 더는 경쟁밖에 없는 이 도시에서 재기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귀농을 하려고요.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는 떨어져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자급자족하며 행복하게만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늙은 어미 찾아와 주지 않더라도 말이죠. 다만 며느리와 헤어지는 게 아쉽긴 하더군요. 고생한 아이에게 무엇 하나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떨어져서 지내게 된 지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아이들이 시골로 내려간 뒤에는 하루하루가 심심했던 탓에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또한 역시 일찍이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요란한 소리 때문에 놀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계를 확인해보니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에 요란한 소리가 우리 집 전체를 울리고 있었죠. 급히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확인을 해보니 우리 집 현관문을 때리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경찰에 연락할 생각을 하면서 인터폰을 켜보았는데 글쎄 우리 현진이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당한 건지 흙투성이에 찢어진 옷으로 헐떡이고 있더군요. 저는 급히 현관문을 열었고 며느리는 쓰러지듯 현관문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실제로 마주하게 된 현진이의 모습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찢어진 옷과 흙투성이는 물론이고 온몸은 땀범벅에 작은 상처들이 여러 곳에 나 있었죠. 거기다 신발까지 신지 않아 발 전부가 상처투성이었어요. 현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 꼴은 이게 다 뭐고? 사고라도 당했어? 너가 이 모양인데 민우는 어디 있는 거야? 어머니, 민우 씨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우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니. 그 사람에게 절대 저 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그 사람에게 죽다 살아났다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고 찢어진 옷에서 무엇인가 뒤져 저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이거 여기에 전부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짓들이 여기 전부 담겨져 있어요. 예, 현진아, 정신 좀 차려봐, 현진아. 제게 검은색 물건을 건네준 현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정신을 잃었어요. 다행히 정신을 잠시 잃은 건 외에 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고 아이를 거실로 옮겨 몸을 닦아준 뒤 이불을 덮어주었죠. 그리곤 저에게 건네준 물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일회용 카메라 비슷하게 생긴 모양에 크기는 제 주먹과 비슷한 정도의 물건이었죠. 이곳에 아들이 한 짓이 담겨져 있다는 며느리 말에 이곳저곳 누르며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누르다 보니 액정 화면이 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소형 카메라인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터치하면 반응을 하길래 여러 곳을 들어가며 확인을 하는데 휴대폰 사진첩 비슷한 게 있더군요. 거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부라도 하는지 스크랩과 노트 필기가 찍혀있는 사진도 있었죠.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현진아, 정신이 좀 드니? 우선 물 좀 마시고 안정 좀 해라. 그리고 살려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준 카메라 안에 사진들은 뭐고? 어머니께서는 제 말 믿어주실 거죠? 그 사람에게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저 정말 겨우 빠져나왔다고요. 혹시 그 사람에게 잡히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현진아, 내가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내가 절대 민우에게 너가 여기 있다고 알리지 않으마. 그러니 제대로 말 좀 해줘. 민우 씨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에게 증거들도 있다고요. 카메라의 사진들은 보셨죠? 거기에 찍힌 모습들 전부 민우 씨가 저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 사진들이에요. 거기에 범죄 계획, 준비, 실행까지 전부 찍혀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우가 왜 너를 해하려고 해? 그 사람 아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제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 타려고 저러는 거라고요. 현진이는 민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황당한 말을 했고 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너무 놀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제 얼굴을 보곤 현진이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카메라의 증거들과 함께 보여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우가 언제부터 자신에 대한 범죄를 계획했는지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집히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폐업으로 인해 한창 술독에 빠져 살고 있을 때 며느리가 아들을 대신하여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하여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주차장을 나오던 차량이 현진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아주 살짝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목을 살짝 다치게 되었는데 그 일로 보험금이 조금 나왔나 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걱정할까 싶어 말을 하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간 자신의 말에도 큰 반응이 없던 남편이 처음으로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며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해요. 그때는 단순히 사고로 다친 자신을 걱정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민우가 달라졌던 거죠.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인터넷을 붙잡고 무엇인가에 열중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신에게 귀농을 제안한 모습을 보고는 지금까지 귀농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귀농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혼자 있는 집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눈썰미가 좋은 며느리가 미리 확인을 하게 되어 문제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런 일보다 더 이상했던 것은 아들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한 돈을 벌겠다며 내려온 시골에서 농사를 할 준비는 하지 않고 집 주변의 자리를 파악해야 한다며 산과 강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것도 하필 위험한 날씨 때만 말이죠. 비가 내리고 있어 금방 강물이 불 것 같은데 흙탕물이 된 강을 구경하자며 있었던 적도 있었고 비가 와 미끄러운 산을 데려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전부 며느리를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행동들이었답니다. 우연히 며느리가 아들의 노트를 보게 되었고 의심을 하던 중 잠을 자는 사이 빠져나와 가스통이 연결된 부근을 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날은 잠에서 깬 척하며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들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아들 몰래 소형 액션 카메라를 구입하고 옷 안이나 몸에 달고 다니며 아들의 범죄를 계획하는 모습들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던 사진과 동영상들 전부가 보험 범죄를 계획 준비하고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오늘 결정적인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귀농을 하기 전부터 키워오던 강아지가 아들과 산행을 간 중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곧 해가 지기 전인데 아들은 며느리에게 자식 같은 강아지를 찾으러 가자며 재촉했고 처음 거절하던 며느리는 결정적인 모습을 확보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뒷산으로 가게 된 거죠. 아들은 강아지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잃어버린 곳으로 가자며 며느리를 데리고 절벽 쪽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곤 절벽이 보이자마자 며느리를 밀어버렸다고 해요. 다행히 전날 온 비로 인해서 흙이 젖어 있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집으로 내려와 차를 타고 곧장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죠.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며느리는 오늘 있었던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 또한 잠깐이지만 카메라에 찍힌 아들의 섬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진이가 보여주는 증거들이 아니었다면 쉽게 믿지 못했을 거예요. 현진이가 도시에 살다 시골로 내려간 삶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진이가 내민 카메라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현진이를 안아주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민우야,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했어? 죄송해요, 주무시고 있으신데 깨워서. 다름이 아니라 혹시 현진이 어머님 댁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현진이? 걔가 여길 왜 오니? 왜? 너희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이 여기 적응하기 힘든가 봐요. 요즘에 이상한 말도 하고 피해망상 같은 모습도 보이고 해서 안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 보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없어졌네요. 혹시 그 사람 어머님 댁으로 오면 어디 가지 못하게 데리고 있어 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아픈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시고요. 내가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니? 하기야, 내가 지금 가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 알았다. 내가 현진이 오면 잡아두고 있으마. 죄송해요.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곧 있으면 다시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꼭 이전처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아들과 전화하는 내내 얼마나 떨리던지 혹시 어색한 제 연기를 아들이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과의 전화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현진이를 안심시키며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아들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찍은 증거들로 인해서
아들은 곧장 긴급 체포가 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집안에 남아있던 범행 계획 증거들과 포렌식 수사로 나온 휴대폰 증거들로 인해 계획 범죄와 살인 미수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수사를 받는 내내 저 자신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며느리에게는 끝이 없는 미안함이 들었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착하던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감이 된 이후 아들을 찾아가 면회를 하게 되었죠. 아들이 선고받은 형량이 절대 길다고 또는 과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엄마인 이유로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말없이 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그것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너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엄마이지만 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 손으로 또 신고할 거다. 그러니 엄마 그리고 현진이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네 잘못 반성하고 있어. 네. 알아요, 어머니. 다 제가 잘못한 거죠. 애초에 제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나 다닐 걸. 아버지 꼴을 봤으면서도 사업을 한다고 눈이 돌아버려서 누구 탓을 하겠어요. 사업을 시작한 내가 머저리죠. 민우야, 사업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떤 이유에서든 네가 사람을 해하려고 한 마음을 먹은 게 문제이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재판을 받는 동안, 수감이 된 동안 반성을 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본질은 모른 척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서 다시 성공하면 넌 떳떳하게 그 삶을 보낼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의 목숨, 그것도 네 처의 목숨을 네 손으로 빼앗고 사는 성공이 네가 원하는 성공이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재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했다고요. 어머니께서도 과거에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저와 똑같이 겪으셨잖아요. 이 세상 가장 밑바닥의 삶이 어떤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그 삶을 또 살라고요. 그 시절 부모님의 삶이 제 삶이 어땠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동물원의 동물 쳐다보듯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자기들이 제 앞에서 눈치 보면 말조심을 했다고요. 그게 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뿐이에요? 사람들의 동정하는 눈빛은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보다 나쁜 상황인 저희를 무시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눈빛 기억 못하세요?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라고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다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돈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야 다시 어머니와 제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돈이 전부라고 가르쳤니? 네 손으로 피 묻혀서 성공해서 호강시켜주면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든 곁에 의지할 가족이 있고 작은 것에도 행복하게 살길 바랬다. 그래서 너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절대 돈, 그놈의 돈은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내가 몇십 년 동안 너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한 우리 민우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아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처럼 돈이 이 세상 전부고 그놈의 돈을 위해선 모든 걸 희생시키는 아이라는 걸 몰랐다고. 엄마 원하던 건 돈에 상관없이 행복해하는 너였다. 돈 따위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너에 대한 마음을 편히 접을 수 있겠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네 사고를 어떻게 내가 한순간에 바꿀 수 있겠니? 나도 내 유일한 핏줄인 너와 연을 끊고 싶지 않다만 도저히 너의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 현진이 곁에 있기에도 너무 위험해.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만 이만 여기서 너와 나의 연을 끝내기로 하자.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던 아들은 연회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연회실을 먼저 나갔고 저 또한 쓰린 가슴을 부여잡으며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와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아들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부모가 먼저 자식의 손을 놓는다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자식인 현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아들과 이혼을 한 현진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망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돈을 모두 귀농하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에 독립하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두 분 모두 결혼 생활 중 세상을 떠나셨기에 따로 의지할 곳도 없었죠. 그러한 이유로 제가 잠시 동안만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물론 저야 저를 엄마처럼 대해주는 현진이가 곁에 있는 것이 좋았지만 현진이에게는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였기에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온 날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우와는 부모 자식의 연을 끊기로 했다. 생각을 고치면 모르겠다만 평생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바뀌지 않겠지. 너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그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다. 어차피 그 녀석 나올 쯤에는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너같이 좋은 여자에게 그런 몹쓸 일이나 겪게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한다고 해도 네 상처받은 마음을 낫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니? 정말 미안하다, 현진아.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난 일인걸요. 결과가 어찌되었건 그 사람도 죄에 대해 처벌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왜 어머님 잘못이겠어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곁에서 본 어머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절대 그런 생각을 심어주실 분이 아니에요. 항상 자식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이전 일은 잊으려고 하고 있고 많이 안정되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내가 평생 너에게 빚을 졌다 생각하고 갚아나가마. 그리고 네 삶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을 테니 내 눈치 보지 말고 생활해. 아직 창창한 나이이니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돈이라든지 몸을 쓰는 일이라든지 개의치 말고 부탁하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마.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뭐라도 괜찮으니 말해보렴. 저 이제 어머님을 제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도 될까요? 아시잖아요. 저 이제 가족이라고 말할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옆에 보살펴줄 친지분이나 자식이 있으면 제가 마음 놓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곁에서 평생 지내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네 나이가 몇인데 늙은 시어머니에게 발목을 잡히려고 해. 큰일 겪은 너에게 바로 이런 말하는 게 그렇다면 너도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네 못 잡힌 인생 만개 해야지. 사실 이런 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재혼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고요. 특히 어머님께서 옆에 계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건 그때 되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아휴, 이 바보 같은 것.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해? 네가 그래준다면 내가 고맙지. 내가 고마워. 그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나게 된 우리는 큰일을 겪고 나서 딸과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젊고 창창한 나이인 현진이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현진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며 저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을 해줘요. 저를 생각해주는 그 착한 마음씨에 안심도 하고 위안도 얻고 있죠. 하지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이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곁을 떠날 준비를 말이죠. 그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제 잘못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말년이 설령 불행할 수 있다고 해도 말이죠. 오히려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직까지 현진이에게 지고 있는 제 마음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글을 쓰는 지금도 현진이에게 좋은 남자가 나타나기를 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착한 딸이자 며느리인 현진이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못난 어미의 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안녕과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